안녕하세요. 한 주간의 가장 뜨거웠던 이슈를 쉽고 재밌고 날카롭게 풀어드리는 이슈체크 시간의 김주영 기자입니다. 네, 김수원 MTN 기업경제센터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CJ CGV 얘기해 볼 텐데요. CJ의 CJ CGV 신주 인수와 관련해서 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지난 6월 있었던 CJ CGV 유상증자와 관련된 일인데요. 서울 서부지법이 CJ CGV가 신청한 신주 발행조사 비송 사건에서 한영회계법인이 낸 감정보고서의 객관성이 충분하지 않다면서 이를 기각한 겁니다. 이게 유상증자부터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또 어떤 문제들이 있었고 어떤 이슈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그 기사로 접하셨을 텐데요. 그 보통 기업의 현물 출자 유상증자에 대해서 법원이 승인을 안 내주는 경우가 그렇게 흔한 경우는 아닌데 그 CJ CGV의 그 현물 출자 유상증자에 대해서 법원이 25일 날 브레이크를 걸었죠. 저 사실 그 기사를 보고 깜짝 놀랐었습니다. 제가 실제로 코스닥 기업 같은 데서는 가끔 그런 일이 있는데 이 정도 사이즈가 되는 대기업에서 그 현물 출자를 법원으로부터 승인을 못 받아서 이렇게 브레이크가 걸리는 일이 이게 발생하는구나. 예. 우리 이제 매체에서 기사가 좀 나오긴 했지만 왜 법원이 그 어떤 생각으로 제동을 걸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전망 CJ는 이제 앞으로 어떤 그 액션으로 나아갈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딥하게 그렇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장님 이게 6월부터 좀 이슈가 됐던 거잖아요. 네네네 그렇습니다. 네, CJ, CGV가 유상증자를 하는데 대주주인 CJ가 이 유상증자에 참여해서 신주를 인수하려면 돈이 필요한데 현금이 그렇죠. 얼마 없다. 그래서 현금은 1,000억만 태우고 나머지는 가지고 있는 100% 자회사인 CJ 올리브 네트워크스를 현물로 출자해서 신주를 인수하겠다. 이렇게 벌어진 일인 거죠. 맞습니다. 네네네. 자료 화면 보면서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일단은 주주 배정 유상증자를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성공적으로 끝났어요. 7,470만 주 발행을 해서 4,150억 원을 CGV가 조달을 했고요. 근데 이제 김주영 기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대주주인 CJ가 돈이 없다 보니까 자기 48.5% 지분율만큼 그 유상증자에 참여를 못하고 한 1,000억 정도 출자를 했죠. 네, 원래 600억이었는데 이걸 좀 늘리게 된 거죠? 원래는 600억만 하겠다고 했다가 비난이 쇄도하니까 1,000억까지 늘렸는데 그 다음에 CJ에서 하는 이야기가 우리가 주주 배정 증자는 돈이 없어서 못했는데 가지고 있는 올리브 네트워크스 지분 100%를 이제 현물로 출자를 하겠다. 근데 이게 한영회계법인이 그 올리브 100% 지분을 4,444억 원으로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4,500억 가량 되는 네. 그래서 이걸 이제 CGV한테 주고 CGV 주식을 한 4,300만 주 신주를 받겠다 이렇게 됐는데 이걸 법원이 이 현물 출자를 승인을 안 해준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분들은 회사가 현물 출자하는데 법원이 왜 받냐나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상법에 나와 있습니다. 상법 422조를 이렇게 보시면 현물 출자의 검사 이래서 회사가 현물 출자를 하려고 하면 이 회사의 그 이사회에서 현물 출자 검사인을 이렇게 선임을 해서 이거 법원에 청구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귀찮잖아요. 검사인을 선임하고 그런 절차들이. 예. 그래서 그냥 일반적으로는 회계법인으로 하여금 그 현물 출자 주식의 가치를 평가를 하게 해서 그 자료를 그냥 법원에다 냅니다. 법원이 보고 제대로 적절하게 평가를 했네. 그러면 그 현물 출자를 이제 승인을 해주는데. 이 방식을 쓰겠군요, 보통은. 그렇죠. 근데 이번에 이제 법원이 야 이거 안 된다. 현물 출자 못 한다고 이제 제동을 건 거죠. 이게 현물 출자 같은 경우에 왜 이 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되냐면 우리가 현물을 회사한테 출자를 한다고 할 때 현물은 부동산이 될 수도 있죠. 땅, 토지 같은 거. 그다음에 기계 장치 같은 거. 이런 것도 될 수가 있고 또 가지고 있는 회사의 주식 같은 거, 특허권 같은 것도 될 수가 있습니다. 지적재산 같은 거. 네, 그렇죠. 돈 이외의 것들이 다 현물인데 이걸 평가를 해서 그 평가액만큼 출자받은 회사가 주식을 발행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현물을 과대평가를 하게 되면 회사 입장에서는
별 가치도 없는 걸 받고 주식을 많이 발행해 줘야 됩니다. 네. 우리가 이거를 이제 회사의 자본 충실을 해친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회사의 자본 충실을 해치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미 이 존재하고 있던 다른 주주나 회사의, 채권자의 네. 이익을 이렇게 해치게 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현물 출자 같은 경우는 이제 법원에서 승인을 해줘야지 시행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근데 이번에 법원에서 뭐 불승인을 했는데 뭐 그냥 간단합니다. 이 한영회계법인의 그 올리브 네트워크스 주식 그 가치 감정 보고서를 봤는데 객관성과 합리성이 없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과대평가되어서 개연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네. CJ, CGV나 한영회계법인에도 조금 충격적이었겠는데요. 네. 그래서 지금 뭐 아마 한영회계법인도 상당히 당황스럽고 충격을 받았을 거고, 뭐 CJ도 뭐 마찬가지였을 것 같은데, 뭐 주가는 이렇게 많이 떨어졌습니다. 주가가 그 영향으로 이제 많이 떨어졌는데, 이 도대체 한영에서 어떤 방법으로 평가를 했고 어떻게 네. 평가를 했길래 법원이 저렇게 나왔는지 그걸 아주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한영회계법인의 평가 방법은 여기 자료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DCF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Discounted Cash Flow에서 현금 흐름 할인법이라고 하는데, 자, 요것은 주식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냐면, 자, 회사의 영업 가치를 구하고 여기에 회사가 보유한 비영업 자산의 가치를 더하고 마지막으로 이자가 나가는 부채를 빼줍니다. 자, 이렇게 하면 회사의 주식 가치를 구할 수 있는데, 이 회사의 영업 가치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산출을 하냐면 회사가 창출하는 미래의 잉여 현금 흐름을 구하는 겁니다. 즉, 이 회사가 미래에 어느 정도의 그 잉여 현금 흐름을 창출하느냐, 그것을 계산을 해내는 거죠. 자, 그래서 표를 이렇게 간단하게 보시면, 자, 이 표에 대해서 우리 뭐 구독자분들이 이 표를 뭐 이해하려고 하실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고요. 일단은 영업이익에서 세금 나가는 비용, 법인세 비용을 뺀 세후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해서 뭐 이런저런 요소들을 빼고 더하고 하면 현재 가치가 아래. 그렇죠. 예. 자, 이 5년 동안의 현금 흐름을 이렇게 추정을 하는 겁니다. 23년, 24년, 25년, 26년, 27년에서 이 5년 동안의 매해의 잉여 현금 흐름을 이렇게 현재 가치화 해가지고 이 추정 기간의 잉여 현금 현재 가치 이걸 이제 구하는 거죠. 네, 센수장님, 그런데 이게 5년마다 숫자가 좀 차이가 있는데 네. 일단은 CJ 올리브 네트워크스가 뭐 하는 회사인지 잘 모르는 분들도 CJ 많을 올리브 것 같아요. 네트워크스는 이제 IT 서비스 회사죠. 네. 우리가 흔히 말하는 IT 서비스 회사인데 네. 뭐 IT 인프라 뭐 구축 같은 거 해주고 뭐 IDC 같은 것도 뭐 운영을 하는 그런 그 회사죠. 그러니까 대기업마다 하나씩 있는 그 네, SI 네, 회사라고 네,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게 뭐 5년간의 현금 흐름을 추정하려고 하면 그 회사의 뭐 매출 원가, 판관비 이런 것들을 다 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뭐 사실 내년에 뭐 회사의 뭐 실적이 어떻게 될지 그것도 이제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네. 5년 동안의 회사의 매출, 원가, 뭐 판관비 뭐 이런 것들을 다 추정을 해야 되니까 이 단계에서 많은 어떤 뭐 가정이라든지 추정이라든지 전제라든지 이런 게 많이 들어갑니다. 네. 그러니까 주관자의 어떤 주관적인 평가 요소가 많이 개입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 그래서 현실적으로 DCF로 평가를 하는 숫자가 그렇게 딱 들어맞는 경우는 뭐 흔하지는 않습니다. 네. 얼마큼 객관성을 딱 보여주느냐가 중요할 것 같네요. 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5년 동안의 잉여 현금 흐름, 매해 잉여 현금 흐름 그 현재 가치를 구해서 더한 게 보시는 것처럼 1,446억이잖아요. 네. 그러면 27년 이후에 회사가 창출하는 현금 흐름은 어떻게 구하느냐? 그러니까 27년 이후에도 이 회사는 영원히 존재한다고 가정하죠. 네. 그래서 영구 현금 흐름을 구합니다. 그 영구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 자, 이거는 이 회사가 27년 이후에는 영구적으로 1% 성장을 한다는 가정하에 구하죠. 뭐 구하는 산식이 있는데 2,90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 5년 추정 현금 흐름 가치하고 영구 현금 흐름 가치 요거 두 개를 더한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바로 이 회사의 영업 가치라는 거죠. 아, 이렇게 해서 4,433억 원이 나왔다는 그렇죠. 거군요. 여기에 이제 비영업,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비영업 자산을 더하고 이자부 부채를 뺐더니 그게 이제 이렇게 이제 4,400억으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법원에다가 제출을 한 거죠. 물론 이제 이 숫자들이 나오게 된 뭐 근거 자료들을 이렇게 다 같이 법원에 제출을 했겠죠. 그럼 법원은 이걸 보고 어떤 이유로 이게 좀 객관성이 담보가 안 된다 이렇게 네. 봤을까요?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법원은 너희들의 자료를 믿을 수가 없다.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 나는 너희들의 자료를 신뢰하기 어렵고 뭔가 과장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니까 법원의 그 판사가 볼 때는 굉장히 좀 굉장히 부실하다 이런 느낌을 강하게 받았던 것 같아요. 뭐 비교나 이런 게 잘 안 돼 있고 좀 그렇죠. 예. 근거가 부족하다 이렇게 조금 이제 판단하고. 구체적으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20년, 21년, 22년도 단기 순이익이 보면 406억, 319억, 270억 이렇게 떨어지고 있죠. 네. 자, 영업이익률도 이 3년 동안에 9.2, 8.6, 5.3 이렇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법원은 야 이렇게 3년 동안 단기 순이익이 줄고 있고 영업이익률이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데 너네들이 만든 그 평가 보고서, 감정 보고서를 보면 단기 순이익이 점점 늘어나네요. 예, 24년부터 27년까지 이렇게 증가하는 식으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또 영업이익률도 한 6%에서 7.8% 굉장히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네. 그러니까 법원은 너네들이 만든 추정 손익과 미래의 추정 손익과 현금 흐름을 그대로 믿기가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회사가 주장하기를 코로나19 기간 동안에 뭐 일시적으로 비용이 증가해서 뭐 IT 네. 인력을 뭐 선제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비용, 뭐 또 어떤 신사업 진출 비용, 일시적 비용 증가로 이익률이 좀 감소를 사정이 했지만 네. 이제는 이제 엔데믹으로 23년 초부터는 정상화되었고 우리나라 그 SI 시장이 27년까지 지속적으로 성장함에 따라서 이익률이 개선될 거다. 이런 식으로 회사가 이야기를 했는데 법원이 이걸 받아들이질 않아요. 네. 너네들이 제출한 평가 보고서 자료만으로는 뭐 이런 어떤 현황 분석이나 예측을 신뢰를 할 수 없다.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믿기 어렵다는 표현을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이건 정말 결정타죠. 지금 이 부분 노란색 부분이. 예. 법원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한영회계법인은 회사 측이 제시한 추정 손익이나 추정 현금 흐름 등에 대한 근거나 적정성을 판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거는 네. 좀 굉장히 센 표현인 것 같아요. 좀 당황스럽죠. 네.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이제 DCF 밸류에이션을 하면 기본적인 자료는 회사에서 다 주는 거죠. 회사의 네. 뭐 사업 계획이라든지 회사가 생각하는 어떤 뭐 추정 손익이나 추정되는 뭐 캐시 플로우 같은 기본적인 데이터를 주고 뭐 일부 이제 협의가 진행이 되죠. 법원에서 볼 때는 지금 평가자인 한영회계법인은 그냥 회사에서 제시하는 어떤 뭐 미래 추정 손익이나 추정 현금 흐름을 그대로 믿었다. 이게 근거가 뭐냐? 그렇죠. 뭐 적정성을 이렇게 검토를 하고 판단을 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그냥 네. 인용을 해서 그냥 단순 작업을 한 것처럼 느껴진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어, 예를 들어서 이제 회사에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추정 데이터 같은 거를 주면 회계법인의 평가자들도 뭐 어떤 뭐 세계 경제 성장률, 한국 경제 성장률, 이 업종의 어떤 업황이라든지 그렇죠, 업황이라든지 전반적인 데이터들 또 이제 주로 이제 블룸버그 같은 그 네. 블룸버그 데이터들도 이제 많이 쓰죠. 뭐 이런 자료들을 많이 쓰면서 회사에서 제시한 자료는 이거는 조금 맞지 않는 것 같다. 이거는 이제 조금 수용을 하기가 어렵겠다 네. 하는 식으로 좀 조정을 하고 이렇게 좀 만져가거든요. 그게 아니고 거의 뭐 그대로 수용을 해서 그러니까 저희로 치면 팩트 확인이 안 됐다 이런 얘기. 그렇죠. 뭐 기자가 기사를 써서 보냈는데 데스크가 읽어보지 않고 그냥 뭐 그대로 오케이. 출고를 했다. 뭐 그런 셈이 되는 거죠. CJ나 제일제당, 그 E&M 같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비중이 75%나 됩니다. 내부 거래를 주로 하는 거군요. 그렇죠. 내부 거래 비중이 굉장히 높은 편인데 법원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올리브 네트워크스의 이익을 예측하려면 이런 그 거래 관계가 있는 특수관계 회사들의 향후 실적을 분석을 하고 예측하는 게 필요하다. 그런데
너네들이 제출한 평가 보고서에는 그런 게 없다. 거기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신뢰도가 떨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 법원이 또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면요. 자, 이게 지금 올리브 네트워크스의 그 자본 총계, 그 순자산인데 22년도 말에는 한 1,390억 정도 되죠. 자본 총계가 순자산이. 23년 이제 올해 반기 말에는 뭐 한 1,433억 정도 되는데 올리브 네트워크스의 그 주식 가치 평가액이 아까 이제 4,444억이라고 했잖아요. 네. 회사 재무제표상의 자본 총계, 즉 순자산 금액하고 주식가치 평가액 4,400억하고의 차이가 크다. 그래서 뭔가 과대평가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법원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볼 네. 때 이 자본총계 자본의 총 합계인데 이 자본총계랑 주식가치랑 이렇게 같은 개념이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이게 또 때로는 차이가 나기도 하지 않나요? 네, 그래서 맛 차이가 많이 날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제가 이 판사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동의를 하기 어려운 게 김주영 기자 말씀하신 것처럼 회사의 순자산, 장부상의 순자산하고 그 회사의 그 지분가치 밸류에이션은 차이가 굉장히 클 수도 있습니다. 네. 물론 뭐 바이오 기업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크죠. 그리고 IT 서비스 회사가 무슨 그 자산이 뭐 그렇게 많이 있겠습니까? 그 사람이 일을 하는 거고 그냥 사람이 자산인데 그 사람이 뭐 자산으로 등재가 되어 있을 리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가지고 있는 그 자산 규모에 비해서 그 지분 가치 밸류에이션은 얼마든지 이제 높을 수는 있거든요. 그런데 이 판사가 볼 때는 왜 재무제표상의 자본 총계 순자산하고 주식 가치 평가액의 차이가 크냐 이걸 볼 때 어떤 그 좀 과대평가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언급한 부분은 이 부분은 제가 조금 동의를 하기가 어렵고 단순 비교할 부분은 아니라는 네네네 판사가 왜 그 불승인의 그 현물출자 불승인의 이유로 이걸 제시했는지는 조금 저로서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재판부가 하는 말이 자, 평가액을 4,444억으로 했으면 이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올리브 네트워크스의 PR과 PBR을 구해서 이 유사한 기업들과 이걸 비교를 해보면 어떤 그 평가액의 그 4,444억이라는 평가액이 적정하냐 하는 것을 검토를 할 수 있을 텐데 이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좀 상대평가를 안 했다. 유사기업 상대평가를 안 했다. 이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 평가 보고서, 감정 보고서를 만들면서 뭔가 신경을 좀 안 써서 만들었네. 좀 친절하지 않게 만들었다. 그렇죠. 이런 것도 해보고 저런 것도 해보고 4,400억의 평가 가액이 적정하다는 것을 그 재판부에 어차피 재판부에 제출할 그 서류니까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최선을 다해서 어떤 현물출자 승인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굉장히 뭐 대충 만든 느낌이다. 뭐 이런 생각을 재판부에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판사가 PR과 PBR 유사기업 비교도 안 했네. 왜 그런 설명을 안 하고 있지? 이런 식으로 그냥 따끔하게 지적을 하는 거거든요. 보통 뭐 IPO 설명회할 때도 PER, PBR 비교가 다 있는데 그렇죠. 그런 부분이 좀 아쉽기도 합니다. 주식가치 판단할 때 보통 다른 사례도 또 없을까요? 이와 같이 주식가치를 판단할 때 지금 다른. DCF 평가가요. 그 현금흐름 할인법이라고 하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뭐 최대한 이게 뭐 생각보다는 조금 복잡하고 어려운 내용이 돼서 제가 최대한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정말 많은 가정과 전제 뭐 추정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가중 그 평균 그 자본 비용 같은 거 뭐 이런 거 구할 때도 어떤 개발된 뭐 캐펌 같은 그 평가 방법을 써가지고 그 할인율을 구하는 그런 복잡한 그런 방법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항상 좀 논란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적절한 DCF로 돌린 게 적절한 가치 평가냐. 그래서 좀 장난치기 좋은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 안 그렇겠지만 옛날에는 어떤 의뢰자가 제시하는 숫자를 그냥 평가자가 뭐 맞춰준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이 DCF 평가에 대한 신뢰도가 굉장히 낮기도 했는데 실제로 사례를 하나 말씀드려 볼게요. 여기 에디슨 모터스 그룹 사건 아시죠? 네. 자, 에디슨 모터스가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세미시스코라고 하는 회사를 인수를 했습니다.
네. 지금 이 회사 이름은 스마트 솔루션즈로 이렇게 바뀌었죠. 자, 이 강명곤 회장 그 일당이 이 세미시스코라는 코스닥 회사를 장악하고 나서 뭘 하냐면 이 회사로 하여금 그 CB나 BW를 한 800억 원어치를 발행을 하게 합니다. 그러면 이 회사로 이제 800억 원의 자금이 들어왔겠죠. 네. 자, 이것을 에디슨 모터스 쪽으로 이제 빼먹으려고 뭘 하냐면 에디슨 모터스가 유상증자를 합니다. 네. 예. 자, 세미시스코를 상대로 유상증자를 하죠. 그래서 300억 원을 이제 빼먹는 걸 추진을 합니다. 네, 유입이 됐죠. 예, 이게 이제 21년 8월 달 일인데 이때 그 에디슨의 그 주당 평가액이 6만 원이었습니다. 이거 DCF를 돌린 거예요. 주당 6만 원 기준으로 에디슨의 그 시총을 평가하면 3,600억이 됩니다. 네, 주가 수익 비율이 90배가 된다는 PR이 90배가 나오는 거예요. 네. 아니 그 중국 기술로 전기차 만들던 그 에디슨 모터스가 네, 굉장히 이 유산 기업들은 그 PR 10도 안 나올 겁니다. 한 4, 5 나올 텐데 PR 90으로 뽑아낸 거예요. 주당 6만 원을 DCF를 돌려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이 숫자가 나왔나 제가 들여다보니까 21년도 에디슨의 매출 추정을 3천억으로 집어넣었습니다. 네. 실제는 얼마였느냐? 810억밖에 안 됐어요. 엄청나게 추정액을 부풀렸고. 그렇죠. 그러면 21년도 매출을 3천억으로 추정을 했으니 자 22, 23, 24, 25년도는 뭐 4천억, 5천억, 뭐 7천억, 8천억 엄청나게 더 부풀렸겠죠. 예,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해서 6만 원을 뽑아낸 거죠. 예. 자, 더 경악스러운 건 뭐냐면 21년도 11월 달에는 똑같은 유상증자 방식으로 200억 유상증자를 하는데 이때도 주당 6만 원 자료를 그대로 갖다 씁니다. 그러면 21년도 연간 예상 매출액을 3천억으로 본다는 거죠. 어떻습니까? 어때요? 21년 11월 달이면 21년도 연간 매출이 800억이 될지 3천억이 될지 그걸 모르겠어요? 대략 그림이 나오잖아요. 1월부터 10월까지 데이터는 이미 나왔고 그렇죠. 남은 두 달치만 예상하면 되는 건데 이 정도로 차이가 나진 않을 것 같은데요. 아무 생각 없이 DCF를 돌려서 주당 6만 원 숫자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냥 매출액 800억밖에 안 된다는 게 지금 빤하게 보이는 상황에서도 그냥 매출액 3천억을 집어넣고 그 이후에 막 숫자들도 엄청나게 부풀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DCF가 이제 이런 식으로 악용될 수 있는데 우리가 뭐 CJ CGV의 그 한영회계법인의 평가가 뭐 이 정도였다고는 볼 수는 없죠. 예, 이렇게까지는 아닌데 법원이 볼 때는 뭐 신뢰할 수 없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제 이렇게 현물출자 불승인을 받았는데 김주영 기자가 생각할 때는. 뭐 일단 CJ CGV 측에서는 다시 재신청을 하거나 아니면 항고를 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든 돼야 하는 상황이 아닌가요? 왜냐하면 이미 주주 배정 유상 증자가 완료가 됐고, 그렇죠. 주주 배정 완료가 됐고, CJ 입장에서는 그 지분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후속적으로 제3자 배정 유상 증자를 해야만 하는데 현물 출자가 승인이 안 되면 돈도 없고 그게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결국에는 어떻게든 해내야 하는 상황이 된 거거든요. 이거 현물 출자는 무조건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지금 주주 배정에서 자기들 지분율만큼 현금을 안 넣는 바람에 지금 현재 지분율이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다른 주주들이 이제 다 메꿔 넣는 바람에 현재 뭐 30% 언더로. 그렇죠. 지금 CJ가 가지고 있는 CGV 지분이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걸 현물 출자를 통해서 지분율을 반가이를 해야 되거든요. 이게 현물 출자가 이제 예정대로 완료됐으면 CJ의 CGV 지분율이 20% 정도대로 떨어졌다가 다시 50%까지 올라갔을 텐데 여기 브레이크가 지금 걸렸기 때문에 이 현물 출자는 반드시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재신청을 해서 뭐 평가 보고서를 좀 손을 봐서 재신청을 해서 어떻게 하든지 이제 현물 출자는 성사시키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법원의 CJ의 CJ CGV 신주 인수 과정에서 법원이 기각을 했는데 회계법인이 추산한 주식가치 산정 방법이 어떻게 해서 나온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 향배는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센터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